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번에 합격하는 ITQ 인터넷 이론 파트 수업을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ITQ 인터넷 파트는 이론 파트와 기출문제 파트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시험을 임박하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출문제 파트를 중심으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고, 이론편부터 처음부터 제대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론 파트부터 먼저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인터넷 윤리 이론에 대해서 배워보는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이번 시간부터 살펴볼 내용은 첫 번째로 인터넷 윤리 이론적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여러분들과 배워볼 내용은요, 인터넷, 카페, 블로그에 대한 특징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블로그라고 한다면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로 네이버 중고나라가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네이버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이렇게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가 가장 대표적인 카페 사이트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 중고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올리고 또 댓글을 작성하고 또 게시글을 열람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인터넷 카페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게시판, 방명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화의 통로로서 활용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공통적인 관심사를 가진 동호인들이 있겠죠. 만약에 중고나라라고 하는 카페가 있다면 중고거래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끼리 함께 친분을 쌓을 수도 있는 하나의 공간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이폰을 사용하신다 또는 갤럭시를 사용하신다 라고 하면 갤럭시 유저 카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갤럭시,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유저들을 위한 카페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이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갤럭시의 사용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배울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카페 블로그는 아무래도 공통적인 관심사를 가진 분야를 다루다 보니 전문적인 지식 정보를 공유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그 정보를 열람한다거나 스크랩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어떠한 행동 규범을 지켜야 되고 또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겠다 라고 하면 건전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전하다라고 하는 뜻은 올바른 정보도 제공을 해야 되겠고요. 또 그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정보 제공받은 부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 또한 여러분들의 역할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를 활용할 때, 자, 어쨌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사람이고 정보를 활용받는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인권을 존중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사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요즘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는 부분이 바로 개인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뭐 보이스피싱이라든가 뭐 아니면 전자금융 사기라든가 이러한 큰 피해를 일으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스스로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어떠한 저작물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작물을 만든다. 이 강의 같은 경우에도 그냥 강의가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정말 몇 날 며칠, 몇 달 동안 이제 밤을 새면서 준비해서 강의를 준비하고 또 녹화하고 또 사이트에 올리는 그런 작업까지 하고 있는데요. 자, 어찌되었든 이러한 강의 또는 교환 같은 경우에도 저가 만든 저작권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보윤리, 윤리적인 의식을 가지고 지적재산권, 어떤 것들이 저작권에 해당이 되는지, 뭐 초상권은 무엇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겠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인식 또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하시고 아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 게시판을 작성을 할 경우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뭐 카페라든가 블로그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카페 글쓰기, 글을 작성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게시판을 작성할 때는 어떠한 네티켓을 지켜야 되는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네티켓이라고 하는 것은 에티켓과 네트워크를 합친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네트워크 상에서 지켜야 할 예절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인터넷 게시판을 작성할 때는 제목을 보고 혹은 내용을 보고 내용을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목을 보고 어느 정도 내용을 유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게시판에 작성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게시판에 글을 올린다 라고 하면, 자, 만약에 중복된 글이 많은 게 무조건 좋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자, 사람들이 검색을 할 때 올바른 정보, 정확한 정보를 찾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의 내용을 검색했을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글을 올렸다라고 하면 정보를 찾는 자의 입장에서는,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어떤 정보가 올바른 정보지, 어떤 정보가 정확한 정보지 헷갈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는 먼저 같은 내용의 글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검색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질문글을 올리겠다, 혹은 내가 어떤 글을 작성하겠다 라고 할 때 혹시 내가 생각했던 글을 똑같이 먼저 작성한 사람이 없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누구나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해 주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내가 쓴 글은 내가 작성한 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 글을 평가하고 또 내 글에 댓글을 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SNS가 많이 화두가 되죠. 뭐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이런 다양한 SNS 공간에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본인이 쓴 글에 의해서 어떤 평가를 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글을 써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너무 한꺼번에 많은 글을 올리기보다는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인 주기로 글을 올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너무 많은 글을 올리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타인의 글을 이제 발췌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타인의 글을 이제 사용할 때는
일단은 먼저 그 글을 작성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출처, 어떤 사람이 작성했는지 출처를 밝혀서 원작자에 대한 저작권을 알려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티즌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네티즌. 네티즌은 이제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 이용자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이용자. 인터넷 이용자들이 지켜야 할 행동 규범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 불건전한 정보는 차단하고 유포하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불건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자살이라든가 어떤 폭력이라든가 아니면 불법적인 방법, 이런 것들은 정보를 올려서도 안 되고 또 유포를 해서도 안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타인에 대한 권리는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권리가 있기 때문에 권리를 모두 존중을 해주셔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사생활 또한 존중하고 보호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또 그것을 존중을 해줘야 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예인, 뭐 아이돌 가수라든가 연예인 배우, 뭐 이런 모델 같은 분들에게 그분들의 어떤 사생활이라든가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어떤 불건전한 정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유포한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비속어, 욕설 자제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바른 언어를 사용해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욕을 이렇게 쓰면 욕이 되지만 욕을 이렇게 말을 조금 뒤집어서 쓰면 약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욕이 아니라 약을 쓰는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자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료실을 사용할 때 보통 자료실로는 어디를 많이 사용하냐면요, 가장 공신력 있는 사이트가 현재 촬영하는 시점으로 했을 때 네이버 소프트웨어가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software.naver.com이라고 하는 사이트로 이동이 돼요. 여기 보면 이제 최신 소프트웨어들이 쭉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자료실에서 자료를 올린다 라고 했을 때는 미리 바이러스를 검사를 해서 올려주셔야겠죠. 마찬가지로 자료를 다운받을 때도 바이러스를 미리 검사를 해서 다운받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용량이 크다 라고 했을 때는 압축, 뭐 RGB라든가 뭐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용량을 압축을 시켜서 올려주셔야겠죠. 자, 왜 그러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입장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용량이 적어야 그만큼 다운로드가 빨리 되겠죠. 그만큼 다운받는 시간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량을 최대한 압축을 시켜서 올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자료를 올릴 때는, 자, 여러분들 어떤 자료를 검색했어요. 그러면 그 자료를 누가 올렸는지, 그리고 어떤 정보,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정보들, 이런 것들이 쭉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용한 자료를 받았다 라고 했을 때는 감사함을 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단에다가 뭐 댓글란이 있으면 댓글란에다가 여러분들이 감사의 표시를 기재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정보 침해가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혹시 개인정보 침해를 당했다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이트로 개인정보 보호 포털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함께 들어가 볼게요. 개인정보 보호 종합 포털 검색을 해주시면 이제 개인정보 포털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국민과 함께하는 개인정보 포털이라고 뜨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교육도 들을 수가 있고, 뭐 사업자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개인정보의 내용, 그리고 국민들이 알아야 될 뭐 개인정보 열람 요구, 내 개인정보를 누가 사용했는지 열람하고 싶다거나, 개인정보를 침해당했을 때 신고한다거나, 개인정보에 대한 분쟁을 조정한다거나, 내 개인정보에 대한 본인 확인, 본인 인증 서비스를 확인했을 때 어떤 곳에서 확인했는지 통합 조회할 때 사용하는 뭐 이런 부분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수칙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헬프데스크에 전화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금융거래를 하실 때는 공인인증서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는 운전면허증이라든가 주민등록증이 나의 신분을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면 온라인상에서의 본인인증을 하는 역할이 바로 공인인증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공인인증서를 하드디스크에 보관을 하게 되면 나중에 컴퓨터가 이제 자료가 유실되거나 변조가 될 수가 있어요.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자, 또는 컴퓨터가 하드디스크가 생각보다 민감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하드디스크에 보관하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USB 메모리에 저장해서 필요할 때만 꽂아놓고 필요 없으면 다시 빼놓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인터넷 뱅킹을 사용할 때는 이제 많은 분들이 보안 카드를 이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보안 카드보다는 OTP라고 해서 원타임 패스워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OTP는 별도의 발급 비용이 5,000원 정도에서 10,000원 정도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요. 인터넷 뱅킹을 위한 보안 카드를 사진을 촬영하여 저장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보안 카드 같은 경우에는요, 번호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인증서로 이제 로그인을 해서 금융 사이트에 로그인해서 보안 카드로 이제 본인 인증 이체를 해야 되는데, 이체를 할 때 보안 카드 같은 경우에는 뭐 1번에 있는 뒤에 두 자리를 입력하세요. 뭐 31번에 있는 앞 두 자리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뜨거든요. 자, 근데 이 보안 카드를 사진을 촬영하게 되면 만약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개인정보 유출됐다라고 하면 그 보안 카드 번호만 알면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 주의해서 해주셔야 되겠고요. 또 당연한 얘기지만 어떤 공인인증서라든가 아이핀, 휴대폰 인증, 이러한 개인정보 인증 수단들이 있겠죠. 이러한 수단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개인정보 침해를 받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정보 보호 포털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개인정보가 침해당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고요. 또 이메일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여러분들 메일에 주소가 많이 노출되게 되면 스팸 메일이 많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스팸 메일은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메일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작업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해서 요청을 받았을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 또는 어떤 요청을 받았을 때는 무작정 그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신분은 무엇이고 어떤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지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어떤 공무원의 입장이나 아니면 어떤 개인정보 관리 부서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개인정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부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고객에 대한 정보를 막 요구해요. 자, 그래서 어떤 사례가 있냐면 주로 이제 콜센터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사례인데, 콜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전 부인이 연락을 해가지고 마치 현재 아내인 것처럼 요청을 해가지고
집 주소를 알아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개인정보 요청을 받았을 때 반드시 목적은 무엇이고 현재 상대방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컴퓨터 인터넷 범죄의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많이 간과해 하시고 또 어려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타인이나 기업의 정품 인증 제품이 공개된 자료실에 올라가거나 다운로드를 받는 행위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품 인증 제품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유료로 구입한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한글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오피스, 엑셀, 파워포인트 이러한 프로그램은 유료 프로그램이잖아요. 또 프리미어 프로와 같은 어떤 영상 편집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하시게 될 텐데, 자, 이러한 프로그램을 타인이 구입을 했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타인 기업이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어떤 인증을 받았어요. 그럼 그 여러분들이 인증받았다고 해서 이거를 제3자에게 배포할 권리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운받은 사람만 사용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품 인증 받은 거를 자료실에 올려서도 안 되겠고요. 또는 어떤 불법적인 프로그램, 타인이 산 그런 정품 인증을 다운로드 받는 행위 또한 문제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에 타인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 절대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인터넷에 대한 타인의 정보 뭐 열받는다 그래가지고 뭐 친구에 대한 주소라든가 전화번호 이런 것들 함부로 올리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반복적으로 회사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연결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제 이걸 디도스 공격이라고 말을 합니다. 디도스 공격 어떤 건지 잠깐 좀 볼게요. 자, 우리 한번 여기서 검색을 해보면 디도스 공격, 지금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디도스 공격이 뭐냐면, 자, 인터넷 사이트에 서비스 거부가 뭐냐면 접속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불편해지겠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정 인터넷 사이트가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있을 텐데 소화할 수 없는 규모의 통신량을 한꺼번에 일으켜서 서비스 자체를 마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일명 좀비 PC라고 불리는 악성 코드를 퍼뜨리고 디도스 공격을 이용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서비스 거부 공격을 유발하는 해킹 기법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디도스 공격 뭐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반복적으로 어떤 회사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디도스 공격과 같이 연결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도 안 되겠고요. 또 동의 없이 타인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원격으로 접속을 해서 사용하는 행위 또한 불법적인 것이고, 또 인증기관의 인증 표시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뭐 이제 인증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KS, CQI, 뭐 콜센터 품질 지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그 다양한 지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지수 인증받은 거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인증기관의 인증 표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당연히 안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실 만한 해썹 인증이 되겠죠. 뭔지 아실 거예요. 딱 마크 보시면 뭐냐면
이게 했어 이렇게 써 있는 건데 이 마크 안전관리 인증, 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자, 이런 인증기관의 인증 표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진열하는 거 당연히 안 되겠고요.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등 어떤 개인정보 유출, 전자금융 사기 행위 또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빠르게 한번 되짚어보고 이번 시간 모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살펴본 내용은요. 게시판, 방명록을 사용한 대화의 통로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블로그 카페의 특징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또 공통적인 관심사를 가진 동호인과 친분을 쌓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카페 블로그를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 정보를 공유한다거나 스크랩 할 수가 있었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행동 규범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렸는데요. 자,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해 주셔야 되겠고요. 또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할 때 서로의 인권에 존중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유출은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회사 차원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인 국민 차원에서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국민 개개인이 정보윤리의식을 가지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셔야 되겠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을 작성할 때 지켜야 할 네티켓입니다. 제목을 보고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먼저 같은 내용이 있는 글인지 확인하고 내용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신중하게 글을 작성하고 한꺼번에 많은 글을 올리는 거 좋지 않고요. 타인의 글을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히고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또한 불건전한 정보는 차단하고 유포하지 않는다 라고 기억해 두시고요. 타인에 대한 인권,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를 해야 됩니다. 또한 비속어, 욕설 사용하면 안 된다. 당연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자료실을 사용할 때는 미리 바이러스를 검사하고 용량이 크다면 압축을 해서 용량을 줄이고 자료를 올릴 때는 내가 누구인지 작성자의 이름을 밝히고 또 유용한 자료를 받았을 때는 감사 인사를 통해서 감사함을 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예방과 대처 방법입니다. 공인인증서는 별도의 USB 메모리 저장해서 필요할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인터넷 뱅킹을 위한 보안 카드를 사진으로 촬영한다거나 저장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자, 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인증 등 개인정보를 인증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었을 때는 개인정보 보호 포털과 같은 공식연이 있는 기관 또는 경찰청 같은 사이버 수사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고요. 이메일에 대한 개인정보, 여러분들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개인정보 요청, 열람을 받았을 때는 신문과 목적을 확인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컴퓨터 인터넷 범죄에 대한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번 시간 모든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이나 기업의 정품 인증 받은 제품을 공개된 자료실에 올리거나 다운로드 받는 거 안 된다고 했었고요. 타인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하는 거 당연히 안 되고, 회사 컴퓨터에 접속해서 연결을 방해하는 거 안 되고요. 타인의 컴퓨터, 스마트폰에 동의 없이 접근하는 거 안 되고요. 인증기관의 인증표시 사용하거나 진열하는 거 무단으로 하신 거 당연히 안 되고요.
개인정보 유출 안 되고요. 전자금융 사기 행위 당연히 안 된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이렇게 인터넷 윤리 이론 첫 번째 시간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